날이라 꼭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는 건 OT.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올해보다 내년에 일단 올해 공고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고는 했어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전부 다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소방직렬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시험을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참 괴롭게도 일행직 친구들이 경험상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시험에 응시를 했고, 그래서 합격 점수가 상당히 이제 올라간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근데 다행히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소방직렬 준비생들만 시험을 봅니다. 상대로 점수가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 하나는 국어 과목이 없어졌어요. 국어 과목은 놀랍게도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점수가 한번 고정이 되면 올라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85점, 남학생들이 75점 평균점으로 잡아요. 생각보다 75점보다 낮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국어가. 이게 과목이 되게 많아서 힘들거든요. 실제로 공부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국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행정법으로 바뀌었다. 근데 행정법은 처음 할 땐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회독수가 늘어나면 이게 암기 과목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뚱구름 잡는 용어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과목은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우고 독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1회독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야 돼요. 어렵다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날 배운 거 그냥 복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1회독이 지나고 2회독이 되면 단어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공부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습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행정법은 그래요. 자, 이제 3회독 이상이 되면 상당히 수월해질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암기 과목에서는 행정법이 첫 번째 가장 변수가 될 것이다. 과목 자체를 보면 행정법이 이거 암기 과목이죠. 다행히 국어에서 행정법으로 바뀐 건 처음엔 불편한데 공부하기가 훨씬 더 나아요. 공부한 것만큼의 점수가 나온다. 또 하나는 기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두면 점수가 무조건 잘 나와요. 암기 과목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법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두 번째가 소방학개론. 그나마 공부할 때 편하게 느끼는 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 법규입니다. 법 과목이니까 행정법이나 법규나 어려운 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개론과 법규는 좀 일정 부분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더 쉽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과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건 영어 과목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암기 과목을 편히 공부해서 내가 점수를 만들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도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럼 소방학개론도 역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이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으로 점수를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소방직렬은 개론이나 법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점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2년 전부터는 이미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10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개월 남았죠? 9개월 남았어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사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10개월 이상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2회독이면 다 90점 이상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회독 이상만 했으면 90점 이상을 다 넘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회독 정도 한 친구가 시험을 보면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아. 체감되는 게 문제가 그만큼 쉬우니까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이 90점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90점 이상을 맞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2회독만으로는 절대 그 점수를 만들지 못한다. 그럼 얘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지만
90점 이상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 문제의 출제 경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개월을 보면 무한대입니다. 현재의 실력에서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밑바닥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영어 단어 기본적으로 20개, 25개 이상을 매일매일 외우는 걸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게 출발을 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때 나오는 점수를 몇 점으로 보냐면 65점으로 봐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 12월 달까지는 문법을 열심히 같이 합니다. 문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출제되는 문항수는 3문제밖에 안 돼요. 최대. 그래서 12월 달까지 공부하는 걸 기점으로 내가 시간이 없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문법을 도저히 시간적으로 다른 거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도저히 문법을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공부한 문법으로 마무리 짓고 그걸로 이제 규칙적으로 복습을 해주고 이제 문법을 버려요. 그리고 무엇으로 전부 다 바꾸냐면 독해로 다 넘기는 거야. 독해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 남학생 기준점으로 65점을 겨우겨우 맞아요. 65점을. 일반적으로는 55점에서 65점 정도의 점수가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재수 없으면 50점도 맞아요. 그렇지만 40점대, 45점대는 잘 안 맞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잘하든 못하든 지금 여러분 기준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인원도 줄어들지만 우선적으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합격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올해 기준점으로 계속 소방직렬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경찰 쪽은 줄어들고. 여러 학원을 다니니까 직접 가보면요. 경찰위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직렬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려면 점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년이 가장 좋아요. 원래는 올해가 가장 좋았는데 올해가 폭탄을 맞은 거지. 일행지 같이 시험을 봤잖아. 그래서 망쳐둔 겁니다. 작년에 준비했던 학생들은 야 신난다 올해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랬는데 일행지가 시험 날짜가 딱 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지. 그런데 내년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일행직은 개론과 법규를 공부 안 하니까 시험을 응시해봤자 공통과목 예비 삼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경험 삼아 올 수는 있겠지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한 과목 이상이 꽈락이 되면 탈락이니까. 그럼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점수를 한번 보자.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점 정도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 점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체력을 준비할지 말지 고민하면 안 되거든. 얘를 80점으로 잡습니다.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절대 낮은 점수 아닙니다. 개론도 80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관계 법규도 80점. 그리고 한국사가 90점. 그리고 영어는 65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단어를 그 이상으로 일단 외워져 있는 상태고 충분히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 점수에서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처럼 문제가 쉬워져 버리면 영어 만점도 나오더라고요. 영어 만점이 나온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85점에서 100점 사이를 다 맞는 거야. 65점짜리도 신나왔어. 겨우 65점 맞는 친구가 딱 갔는데 85점 맞았다고 신나서 막 부쩍 핸점 막 이거 하고 난리 났었어. 올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건 절대 합격과 비례하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누적이 되고 암기라고 하는 건 시간 제한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누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1번입니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뭐냐?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벼락치기 공부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이겨내면 내년은 무조건 다 합격이야.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소방직렬 합격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 대신 어려운 게 하나 있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 지금까지 했던 습관의 공부 패턴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공부에 체계화시키고 장기적인 공부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간이 점수로 환산되게 돼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 보면 그런 특징을 보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처음 하는 걸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이게 출제된 거라든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려주죠.
암기하는 방법도 강의 시간에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외워라. 그냥 외우는 건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꾸겨 넣질 못해요. 두문문자도 이용하고 필요한 핵심 단어를 집어내고 답이 되는 부분은 숫자 정리해 줄 거고 그걸 체계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똑같이만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하란 대로만 했을 때 3회독 이상이 됐으면 떨어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또 떨어지냐면 3회독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 복습과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단원별 문제 다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3회독 이상인 사람은 선택을 해라. 기본 계정 만들어도 돼. 괜찮아. 세뇌된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공부해도 지금까지 반복해서 세뇌시켜준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복습을 할 때 반복하면서 공부할 거거든. 새로운 방법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을 거 다 심어줬고 반복시킬 거 다 반복시켰고 이제 네가 게으름만 안 피면 넌 합격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과목과 3회독 이상이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요. 자신 있는 과목과 자신 없는 과목이 나눠져요. 점수가 그래도 나오는 과목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나눠집니다. 그럼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얘는 좀 쉬고 안 나오는 과목에 집중 시간을 투자하자.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이때부터가 오류가 발생해요. 어려운 과목, 내가 힘들어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걔가 하나 맞춰서 5점 오르면 쉽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뚝뚝뚝 떨어져요. 사람의 머리의 기억력은 오래 저장하지 않아요. 암기 과목이 단점이야.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해도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력이 약해지는 거고 한 달이 지나면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과정이 2달 과정이잖아. 그 과목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2달을 손을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하게 깨집니다. 그럼 이제 뒤늦게 다시 안 되겠다. 다시 공부해야지. 그러면 생각한 것만큼 잘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계속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미친 짓을 해요.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 모든 과목이 들쭉날쭉이 됩니다.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과목을 똑같이 공부를 하되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에 합격하려면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무조건 일단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똑같이 공부를 하되 계속 반복을 하면 3회독 이상이 되면 복습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줄어든 복습 시간만큼을 그 부족한 과목을 넣어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 과목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 과목은 손을 놓고 이 과목을 먼저 한다.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 복습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다 조금씩 더 살이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복습 시간을 충분히 남는 복습 시간을 부족한 과목을 채워야 된다. 이걸 제발 잊지 마세요. 이게 3회독 이상이 되는 사람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제 욕구가 생겨 자기 결정권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발 조심해라. 3회독 이상인 사람은 그걸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1회독 이상인 사람은 점수 잘 보세요. 이거 평균 내면 몇 점인가 보세요. 65점 너 10점 주면 75점 80점이잖아. 대략 그냥 어려운 복잡한 계산 필요 없어요. 평균 80점이면 합격인데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건 가산점이 플러스된 점수야. 고맙게도 가산점이 플러스된 점수. 여학생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 플러스 5점. 과목당 하나씩만 더 맞추면 돼. 물론 지역마다 2개를 더 맞춰야 되는 지역도 있어. 근데 평균을 내보면 이게 여학생들은 편차가 커요. 매번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마다 편차가 커요. 어느 지역은 어느 순간 높게 나타나고 어느 순간 낮게 나타나는 그래요. 대신 늘 얘기하는 거 경상도는 가지 말아라.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라도 쪽은 가도 괜찮다. 경상도는 가지 마라. 거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부산, 경남, 대구 이쪽은 인구 밀도가 지방 쪽에서 가장 높잖아. 여기는 무조건 일단 높아. 1, 2점이라도 더 높아. 그래서 경남 쪽은 가지 말아라. 가려면 충청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 쪽으로만 이동해라. 이해되죠? 그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요. 자, 이제 80점인데 가산점을 내가 챙겼다 그러면 이 점수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가산점을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산점도 따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따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일종 대형이야.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일종 대형을 따면 플러스 1점입니다. 두 번째, 자격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가장 높은 점수로 들어가요.
요게 일종 대형이 자격증이고, 자격증과 일종 대형 중 높은 점수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 3점짜리가 있고 일종 대형이 있다 그러면 자격증 3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할입니다. 컴할도 따는 방법이 있어요. 2급이 있고 1급이 있죠. 무엇부터 따야 돼? 자, 이제 자기 상태 맞춰 따야 돼. 이게 1급은 이것만 공부해서 3개월이 걸려요. 2급은 한 달이 걸립니다. 대형번은 남녀 모두 통틀어서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냥 학원 등록하고 하란 대로 하고 시험 보면 그냥 합격이 됩니다. 일주일. 그런데 돈이 들어가요. 얘는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얘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딱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딱 모두가 통하는 그 한 사람이 하란 대로만 하고 시험을 보면 1급은 3개월 안에 따고 2급은 한 달 안에 따요. 그런데 가장 빠른 건 2급이 되겠지. 얘는 학업과 함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얘를 가장 먼저 따라. 얘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 양이 많잖아. 힘드니까 얘 특히 1급에 딱 포기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게 가세요. 이거 안 되면 이거부터 하세요. 영어가 굉장히 취약하다. 한국사 처음 공부하는 거다. 개론 법규 다 처음이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냥 일종 대형 이거 하나만 따면 돼. 일주일 가면 되는 거니까 가란 대로. 그리고 이것마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국어가 있다 그러면 걔가 고정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딱 그 점수라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7월달, 8월달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점수 잘 나올 거고 한국사가 그 점수가 중심을 잘 잡아줄 거고 이게 다 공통과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개월수하고 기간과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다는 개념은 주어진 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만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합격생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2시간을 밤새워 공부한 친구와 8시간씩 공부 규칙적으로 한 친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의 합격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사람은 장기적인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매일 비몽사몽이야.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12시간 공부하는 건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다 빼면요. 공부만 한 겁니다. 이거 공부만 한 거. 절대 추천하잖아요. 우린 여기에다가 운동도 해요. 운동도.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고 먹고 하는 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건 뺄게요. 가장 행복할 때 먹을 때 잠입니다. 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냐면 잠이에요. 잠을 잘 잔 사람은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수업 듣고 수업 끝난 뒤에 공부하는 시간은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돼요. 오늘 만약에 6시까지 공부 강의가 진행될 건데 식사하면 7시죠. 8, 9, 10, 3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2과목이니까 하루 정도는 더 복습 시간을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 시간도 한번 잘 보세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면 오전에 몇 시간일까요? 9시도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입니다. 오후 몇 시간일까요? 2시까지 밥 먹고 3시, 4시, 5시, 6시, 4시간입니다. 야, 엄청난 시간이다. 저녁 몇 시간인가 보세요. 식사하고 7, 8, 9, 10, 3시간입니다. 토탈 11시간이지.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4시간, 4시간, 3시간만 공부한다. 미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죠. 이거 미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요. 여기 운동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 조금씩 더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 8시간, 12시간 절대 안 맞습니다. 8시간에서 보통 10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이거 넘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에 하루 종일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 미쳐갑니다. 이걸 9개월 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라 그래요.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라.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야. 강의를 4시간 들었다? 그럼 나머지를 복습 시간을 잡아주면 돼요. 강의를 병행하면 생각보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오전, 오후 수업을 다 들었다. 저녁 3시간이야. 오전 들었다. 4시간 토탈해서 3시간. 그런데 보통 뭐 6교시까지 수업을 든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5시간. 보통 일반들 한 4시간, 5시간, 평균 4시간, 5시간 정도 그 공부를 자기 그 복습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겨낼 수 있거든. 4시간 정도만 돼도 2시간, 2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건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공부를 할 거니까. 다른 사람 다 공부하는데 혼자 놀겠어? 아니잖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앉아있으면 공부합니다. 그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전날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 내가 꼭 얘기하죠. 자, 다른 거 없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보세요. 잠이 안 와도 눈만 감고 있으면 휴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DMB 시청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이나 SNS, 다시 말해 핸드폰을 딱 보고 자기 전에 보는 사람이 이거 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시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잠을 잤는데 이걸 시청하고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점이 잠이 드는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도 풀린 게 달라요. 머리를 최대로 활성화시켰다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쳐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더요? 하지 말란 번만 하면 돼요. 잠 잘 자라. 그럼 7, 8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은 기본 개념 시작하는 사람들 공부 잘 될까요? 처음 보는 단어들 투성입니다. 보세요. 행정법 처음 들을 거고 개론, 법규,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관련 학과가 아니면. 영어 쉬운 과목 아니잖아요. 한국사 양이 방대하다니까. 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냥 인내하고 그날 배운 거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복습하는 게 다야. 복습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쫓긴 시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잘한 거라는 거야. 그건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운동을 하고. 이해되죠? 자, 이제 하라는 것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자기 전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절대 핸드폰 가지고 머리를 최대로 자극하지 말아라. 자, 이제 순서를 잡아볼게요. 1종 대형을 따고 그 다음에 컴할 2급이나 1급 중에서 자기가 상태에 맞춰서 따라. 1급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과목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 한국사하고 영어 괜찮고 뭐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라고 하면 2급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생으로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포기하라니까요. 공부가 무조건 하나만 더 맞춰도 이거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가산점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거야. 작년까지는 국어라는 과목 하나 때문에 가산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은 가산점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부에 매진해야 됩니다. 단 얘는 꼭 따라간 이유가 가능하다면 얘는 꼭 따라간 이유가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합격한 친구들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는 공부가 안 돼서 공부도 바닥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따는데 얘는 그래도 하나 따놨습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바로 자기 등수가 나온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등수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자기 등수가 나와요. 그때 알려주거든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꼴찌에서 2번째. 그럼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꼭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에 가산점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없는 사람은 딱 1점만이라도 따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배가.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산점 중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나를 따라.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게 뭐다? 1종 대형이라 딸 수 있으면 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자기의 상태에 맞게끔 전부 다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태에 맞춰서 따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가산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공부는 여러분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안 맞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거기 앉아있으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오전 오후 강의를 다 들었다라고 치면 최대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최대 10시까지 공부하는 건 가장 기본이니까 최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지. 이거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공부는 앉아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 하다 하려면요. 잡생각 오지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모르는 걸
뭘 알아야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집중해야 재미가 붙는 거야. 그런데 일회독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 따라 외워야 되고 따라 하는 건데 머리가 집중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니까. 재미는 오지게 없고 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서 2회독이 되고 3회독이 되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집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지금 7월달, 8월달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행히 잘 맞물려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냉방병도 걸리고 더위 때문에 잠도 설치게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사람, 이건 이제 2회독 이상의 사람들한테 얘기인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이상하게 그 다음날 돼서 하루 종일 피곤이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1시간만이라도 쉬는 시간을 더 잡아줘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더 잡아줘야 돼요. 이때는 몸이 다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몸이 고장나면 그 뒤부터가 문제예요. 이상하게 시름시름 공부하기 싫어지고 생각이 자꾸 멀어지는 거야. 앉으려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몸 관리하며 남는 시간을 공부하는 거야. 그 대신 딴짓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일회독인 사람에게는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어? 공부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은 집중적인데 실제로 처음 듣는 거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소방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는 거니까 열정은 가득하다고.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고 나야 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휴식을 잘 가져야 돼요. 몸 상태 고장나면 공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O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게 한 번 더. 점수는 가산점 다 플러스해서 몇 점이 합격 점수다? 80점. 가산점을 챙길 사람은 무조건 1종 대형부터 챙겨라. 없는 사람은 이건 신의 한 수. 가능하다면 2급, 아니면 더 가능하다면 3급까지 따라. 1급까지 따라.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에 맞게 따라. 그리고 지나치게 자격증, 나 자격증 공부하기 힘들어서 자격증 어려운데 신경 쓰지 마라. 공부에 전념해도 충분하다. 그 대신 가능하면 1점만이라도 따놔라. 마지막, 공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뭐만 잘하면 잠만 잘 자고, 그리고 내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는 충만할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공부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누적이 되면 실력이 쌓이고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공무원 시험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패턴.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순서대로 갈지를 한번 거꾸로 잡아볼게요. 일단 의지가 있나를 보세요.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여기 왔잖아요. 내년이 마지막 승부처예요. 내년 떨어지고 나면 눈물 흘립니다. 사람에겐 기회가 3번 온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대학이라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요즘 대학 나와봤자 갈 데 없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다 놀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연고대 필요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고대 애들 다 소방직렬 시험 봐서 소방공무원 생활 하고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연대 애들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면 이제 지방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경기도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고 나면 얘들이 영향력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얘들까지 차고 들어오면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얘들은 학원 안 다녀요. 지가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그걸 만들어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하고는 승부가 안 돼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악바리들입니다. 공부 안 되는 도 같은 놈들이에요. 암기하는 방법 스스로 다 깨우친 놈들이야. 여러분과 상대가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승부를 띄워보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왔느냐 이걸 꼭 명심하고 한 번 더 이제 잠자기 전에 시청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잠만 자야 돼, 잠만. 7, 8월 굉장히 힘들다고요. 가산점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잖아, 만들어도. 이게 엄청나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든 점수가 아니에요. 이 점수는
나는 일반적인 머리인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규칙적으로 열심히 시간 안에만 계획한 대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점수 다 만들어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내년은 웃어야 돼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합격하고 나면 그 기쁨을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심지어 눈물 흘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신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 앞으로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없어져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첨단화된 세상은 절대 직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심지어 캐셔까지 다 없어집니다. AI가 그걸 다 대체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된다는 건 신분 보장에 미래의 계획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1회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실력으로 내년에 시험 보면 붙을 수 있을까?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죠. 그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뿐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현재 기준점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요. 현재의 기준점은 내 자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바닥이야. 만약에 내 자신을 재단하려면, 나 자신을 미래를 예측하려면 3회독 이상이 되거든 그때부터 재단을 해라. 3회독 이상이 되면 이 상태의 기준점으로 나를 재단해라. 1회독은 바닥인 상태에서 아무리 예측을 해봤자 나는 바닥일 뿐이야. 생각이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 대신 3회독 이상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재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긍정적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년엔 반드시 합격을 할 텐데 의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합격을 할 텐데 합격한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일단 합격하고 나면 소방학교 교육훈련 받고 거기서 나는 월급으로 부모님 멋있는 거 하나 사드려야지. 편하는 거. 가족을 위해 좀 돈 써야지. 이래서 내 여자친구한테 뭘 사줘야지. 아니야, 그냥 난 좀 모아서 집 사버릴래. 얼마나 계획적이야. 그리고 집을 사서 그 방을 꾸미는 재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독립해야지. 독립이 꿈이잖아요. 부모님부터 독립하는 거 얼마나 바람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줘야 공부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이거 9개월이라는 기간은 거의 지옥과 같습니다. 똑같은 생활이고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요. 내 자신만 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과정을 뭐로 견딜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빨리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자기 점수는 현재 바닥이야.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3회독 이전까지, 3회독 끝날 때까지는 점수 생각도 마세요. 모의고사 보면요. 50점 이상 나온다. 정말 무지 잘한 겁니다. 그냥 50점 미만이야, 다. 점수 생각하지 마세요. 3회독 이상이 되거든. 그때부터 한번 고민해봐야 돼. 자, 이제 3회독까지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점수가 잘 나오는 걸까?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 복습한 것만큼의 점수가 쫙 올라가요. 3회독까지 가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걸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만 공략하면 이제 점수가 촥촥촥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고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3회독 이상. 여러분 기준으로는 7, 8, 9, 10, 11, 12. 시간이 되게 빠듯해요. 1, 2, 3은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부족하면 운동도 줄이고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한 것만큼의 점수가 올라가는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티도 안 납니다. 어느 순간에가 급격하게 쫙 올라가는데 이때가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그 시기로 넘어가요. 3회독 이상이 돼서 자기 학습이 가능한 시기, 자기 학습한 것만큼의 점수가 나온 시기가 누적된 게 있어서 이때부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운 과목은 손을 놓고 어려운 과목을 좀 더해야죠. 어려운 과목 점수 거의 안 올라요. 근데 쉬운 과목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 점수만 돼도 다 합격하기 때문에 탈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의지가 강해요. 앉아서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추는 건 여학생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주면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다? 잠만 잘 자면 된다.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머리에 넣어야 되죠? 몇 점? 가산점 다 플러스해서 몇 점이다? 80점. 여학생들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 과목당.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거는 OT라 내가 의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점수와 가산점, 그리고 공부 방법.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과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합격 점수가 개론이 75점, 법규가 60점, 65점이에요. 조정 점수를 했을 때 개론 법규 토탈 120점을 합격 점수로 보는데 개론과 같은 경우는 75점, 법규는 60에서 65점.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조정 점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60점이면 됐고 어떤 지역은 65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였다? 올해는 법규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면 80점 이상이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 개론과 법규가 올해 가장 어려웠으니까 내년도 가장 어려울 거다. 이건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과목은 매 해마다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목일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는 동안에 늘 고정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전엔 영어가 어려웠어요. 그전엔 또 한국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개론과 법규가 어려워졌어요. 공통 과목이 되면서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좀 어렵게 공부하라, 더 깊게 공부하라 이거죠. 이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공통 과목이니까. 그렇다고 그럼 내년에 어려울 거냐? 아니요. 그렇게 안 봐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바뀌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목에 상관없이 꾸준히 열심히 주어진 시간만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암기 과목인데 그래도 편히 암기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법규보다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법규가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면 소방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면접에서도 출제가 된 거니까 정확하게 좀 외워줘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의 의는 소방의 의, 이건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에요. 이건 2003년 5월에 제정 공포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소방에서는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놨어. 뭐라고 했냐면 소방이란 단어를 잘 보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이렇게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꼭 외우라고 합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요. 자, 이제 면접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똑같이 반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장을 외우는 건 아나운서들도 못합니다. 가서 방송에 가서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걔네들도 쪽대본이 나와요. 대본이 나오는데 미리 대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질 못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놀란 게 끝나고 나서
15분 내지 20분 정도 휴식이 있는데 다른 대본이 들어와요. 아나운서한테. 나는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다른 대본이 오니까 그 대본을 보고 막 읽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끌어나갈지를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야, 얘를 쪽대본 세계구나. 미리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베테랑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야. 똑같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일포대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풀어내기만 하면 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이거 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진압대원이에요. 공채생들. 구조, 구급, 구조대와 구급대. 이거 채용인원 다 다르게 이렇게 공고가 올라갑니다. 공채인원 몇 명, 구조인원 몇 명, 구급인원 몇 명 이렇게 채용 공고 다 다르게 떠요. 그러니까 진압, 구조, 구급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리 증진을 위하는 겁니다. 복리 증진을 하는 겁니다. 점수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니 이거까지 넣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완벽한 거죠. 여기에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까지 넣었다.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필요 없다 이거지. 면접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말로 풀어낸다. 그러려면 지식이 쌓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충분한 반복이 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면접도 일정 부분 다 끝난 거야. 근데 어떤 부분이 면접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걸 체크를 받는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읽으면 돼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죠. 그런데 소방학개론에서는 그런데 처음부터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 구급 활동을 법제화한 건 1983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주 임무로 하였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 임무라고 합니다. 기본적 임무.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이 아수라장이죠. 진압을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시켜줍니다. 질서 기능. 화면이 확산되는데 질서 유지하세요. 누가 질서 유지해요? 도망가느라 정신없는 거죠. 진압이 돼야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좀 질서를 유지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 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질서 기능이요. 질서 기능 중에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고요. 올림픽이 1988년에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구조 구급 활동도 하고 있거든. 야, 우리 모방이다. 모방. 그래서 1983년에 법제화시킨 게 구조구급 활동이야. 그러면 이 구조구급 활동은 추가시킨 거잖아. 추가시킨 거. 그래서 추가된 임무를 뭐라고 하냐. 파생적 임무라고 합니다. 파생적 임무. 파생적 임무는 추가된 임무라고 돼요. 왜? 어떤 걸 추가시켰으니까. 추가된 임무다. 이거는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자,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봉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이다.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 그래서 봉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놓아야 될 것은 기본적 임무는 보안 기능이고 파생적 임무는 봉사 기능이다. 이 두 개를 꼭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이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방의 업무 범위예요. 소방의 업무란 무엇이냐?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면 오지게 많이 나와요. 소방 업무란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게 오지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방의 업무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이렇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 못 치면 돼요.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게요. 기타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소방 업무란 그냥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만 붙여주면 돼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단어가 반복이 돼야 외워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 이 페이지를 봅니다. 소방의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각각 동그라미를 치세요. 화재, 재난재해, 급박급 위급한 상황에서 이 구조, 구급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단어들이 들어가야 설명이 가능해요.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를 밑줄 칩니다.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바잠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아래 소방의 임무를 보니 처음부터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한 게 아니야. 기본적 임무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밑줄 칩니다. 통하여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야. 그러니 예방, 경계, 진압은 정부의 기능에 밑줄 칩니다. 중에서 질서 기능이고 질서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 보안 기능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파생적 임무는 처음에 함께 했던 임무가 아니다. 이건 후에 추가된 임무다. 추가된 임무라고도 합니다. 화재, 재난재해, 급박급 위급한 상황에서 이 구조, 구급 활동을 밑줄 치세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다? 정부의 기능 밑줄 치고 봉사 기능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출동할 때 걸어갈래요? 뛰어갈래요? 타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구급활동에 필요한 의료기관 이송할 때 정보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얘는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항에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파생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3페이지 소방의 업무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화재 예방, 조사, 소활동, 구조, 구급. 자, 이거 어떻게 통일해버리자고요? 늘 단어가 반복되게 하라고 그랬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에 등자만 붙이면 돼요. 등의 업무를 뭐라고 한다? 소방의 업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소방의 업무 범위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후에 이렇게 추가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세요.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자.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뭐라고 한다? 소방의 업무. 지금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보니 첫 번째 1950년대 이전이야. 연도를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딱 연도를 끊지 못해서 그래요. 연대 초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83년 이후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스토리를 넣지 않으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그냥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950년대 이전은 6.25 전쟁, 6.25 발발이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이야.
1950년 6월 25일이 6.25 전쟁이 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이야. 그럼 6.25 전쟁 이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이후란 말이야. 일제강점기의 자원을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만 했다? 화재의 보세요. 예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방은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돼요. 오로지 그냥 경계하고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하자. 그래서 경계와 진압의 임무만 있었습니다.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은 보세요. 6.25 전쟁이 4년이에요. 4년이라는 기간을 빼면 54년인데 그 이후에 폐허가 됐으니까 복구가 되기까지는 소방 대상물이 없어.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게 없습니다. 일정 기간은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이때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라고 원조금이 들어와요. 원조. 일시에 다량의 원조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원조금이 들어오니 화재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화재, 풍수해, 설해의, 풍수해, 설해의 이렇게 화재, 풍수해, 설해의 이제 예방이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고요.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그런데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으로 제정 공포하고 행위 자체를 법으로 다 정해놔야 돼요. 법에서 정한 대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되는 거고 잘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행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58년, 1950년대 후반에 1958년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1958년에 소방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소방법. 그럼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소방의 업무 범위가 뭐다?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의 업무 범위는 화재, 풍세,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방법의 소방의 업무 범위에는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포함시켰다, 삭제시켰다?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출제될 만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삭제시켰다라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1958년의 소방법은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 소방의 업무 범위가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이걸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소방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났더니 아하, 이 2003년 5월에 제정 공포된 소방기본법과 그 업무 범위가 다르죠.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의 업무 범위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활동이잖아. 소방법에서 제정 공포하고 있는 소방의 업무 범위는 화재,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야. 소방의 업무 범위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소방법과 소방기본법은 같은 법이야, 다른 법이야? 다른 법이지. 우리가 약칭, 일반적으로 이제 약칭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줄여서 소방기본법을 줄여서 소방법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해요.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의 예야. 한 번 더, 소방기본법과 소방법은 같은 법이야, 다른 법이야? 다른 법이다. 소방의 업무 범위가 다르잖아. 저장된 공포 연도가 달라요. 소방기본법 미리 연도 외우세요. 이거 다 우리가 외울 겁니다. 소방기본법은 몇 년도에? 2003년 5월에 제정 공포됐고, 소방법은 몇 년에 제정 공포됐다? 1958년에 제정 공포됐다. 자, 이제 이때는 원조금이 다량으로 들어오며 이것저것 다 해본 거고 이제 금방 떨어져요. 돈이 바닥이 나지. 자, 이제 돈이 바닥이 나면 무엇을 해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하, 불필요한 걸 빼면 여기 있잖아. 풍수의 설의 방어를 포함이냐 삭제냐. 삭제를 시켜보면 풍수의 설의 방어를 삭제하면 뭐가 남죠?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만 남아요. 어라.
이제 예방이란 개념이 들어가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남겼네. 화재 예방, 경계, 그리고 뭐가 남는다? 진압이 이렇게 남네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아, 이것만 봐봐. 경계 진압에서 예방, 경계, 진압 사이에 이것저것 다 있어. 원조금을 받았으니까. 화재,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다 했네. 허리띠를 졸라매서 남긴 게 예방, 경계, 진압이야. 이제 1983년은 뭐다?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에 사는 거 따라한 겁니다. 경제 부흥을 이뤘잖아요. 경제 부흥.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올림픽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니까 우리나라 물건 많이 쓰세요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의 하나의 홍보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을 열거나 그러면 재정으로 적자로 이제 잘 허덕이기 때문에 이제 잘 개최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잘 개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면 처음에는 부흥을 하는데 그로 인한 시설 투자한 것만큼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적자로 빠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1983년부터 현재는 무엇을 추가했다?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에 지금도 소방의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방, 경계, 진압에 무엇까지 추가했다? 구조, 구급 업무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끝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냐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으로 시작해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 그 중에 답을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 1958년의 소방법은 화재, 풍수해, 설해,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 삭제시켰다? 포함하고 있다. 만약에 삭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 보자.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빼보세요. 빼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니까 그건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의 업무 범위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얘 연도 외울 때 그냥 외워주면 절대 안 외워줘. 이거 외우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생각을 넣어야 돼. 6.25 전쟁 이전, 1950년대 이전. 전쟁의 기간 동안 폐허가 됐어요. 복구될 때까지는 시간이 정지야. 그 기간을 빼면 1950년대 후반이 나오는데 이 1950년대 후반에 뭐가 들어간다? 1958년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1958년. 아, 소방법 스토리를 넣으라고 그랬죠. 원조가 들어왔네.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래 먹고 살아라. 돈을 다량으로 물자를 다량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의식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이 금방 소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 해봤다. 화재, 풍수해, 설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조금이 바닥 날 수밖에 없어. 그럼 1960년대 초반, 다음에는 후반. 연도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살짝 걸친 거죠. 80년대 초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88년도를 생각하며 1988년을 생각하며 미리 이제 1983년부터 무엇을 추가시켰다? 구조, 구급 업무를 추가시켰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로 쭉 끌고 가볼게요. 교재로 마무리 집니다. 3페이지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 연도 보세요. 6.25 이전, 1950년대 이전. 그 다음 연도 보세요. 일정 기간 빼고 1950년대 후반부터니까 58년 이렇게 끌어가라고요. 1950년대 후반이니까 58년 이렇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그리고 1983년을 밑줄 꼭 쳐놓고요. 자, 이제 업무 범위는 따로 이렇게 업무 범위대로 하세요. 처음에 50년대 이전 수탈당하고 아무것도 없네. 화재의 경계 진압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1958년 꼭 별표에 밑줄 칩니다. 소방법 동그라미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를 꼭 밑줄 쳐서 아예 이걸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풍수해, 설해의 방어가 어떻게 돼? 삭제되잖아. 그래서 남은 거 뭐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야. 중요한 거 88 올림픽을 앞두고 1983년을 꼭 밑줄 쳐놔요. 83년은 구조 구급 업무가 추가가 돼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 구급 업무 이렇게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얘만을 딱 빼고 보면 잘 보세요. 얘만을 딱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을 빼면 소방 업무 범위가 경계 진압, 예방 경계 진압,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 구범무 이렇게 딱 떨어져. 쉽잖아요, 흐름이. 그럼 뭐만 잘해오면 돼. 이거 하나만 오지게 외워둬라. 이거 하나만 처음이니까 제대로 외워두고 이제 읽어주며 복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워진다? 안 외워져요. 처음에는 오로지 이것만 좀 강하게 머리에 남도록 이걸 먼저 오지게 외워주는 거야. 나머지 많이 읽어주면 돼요. 한 번 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1950년대 후반은 몇 년도? 1958년. 무슨 법? 소방법. 소방 업무 범위가 뭐라고요? 화재, 풍수해, 설해이,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하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공부를 할 때 명심해야 돼요. 아, 이거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죠. 체계적으로 시간을 넣기만 하면 점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걸 한 번에 다 외운다. 지금 한 거지만 1시간 주고 외우라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 먼저 외워놓고 나머지 읽으라 그러면 이건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거든. 자, 이제 무엇이 점수를 만들 거냐면 1회독 할 때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고 2회독은 그걸 따라하는 것 뿐이고 3회독이 되면 그 중에서도 계속 읽어주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 외워지는 것과 안 외워지는 것 구별이 아주 명확하게 돼요. 이젠 3회독 이상이 되면 자기 복습 시간에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 그 대신 그냥 혼자 공부하면 알겠지만 공부를 잘 안 해요 또. 사람은 계속 게을러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계론복교 2시간 시간은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단원별 문제, 동형 모의고사 같이 하되 이제 자기 예습이 들어가야 돼. 예습. 무조건 그 과목은 오늘 계론복교를 한다 그러면 3회독 이상의 사람은 오전, 오후 동안에 미리 예습을 다 해야 돼. 알겠죠? 예습을 하고 그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이제 같이 그 시간 동안 또 무엇을 해야 된다? 기출문제나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걸 다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절대 이 과목을 손을 놓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공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월요일 딱 정해서 계론 법규이지 해봉하겠지만 처음에는 돼요. 2주, 3주 지나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10분 정도 눈 떠야지 돼요. 처음에는. 자, 이제 2주, 3주 지나면 이제 눈 떠야지 2시간 지났어. 그 다음 지나면 아,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자. 게으름은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게을러져요. 근데 저녁에 이제 수업 있으면 그 전에 예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못해 한단 말이야, 마지못해. 가볍게라도 꼭 예습을 해요. 그래서 3회독 이상의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복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습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습을 한번 한 효과가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예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습은 이미 일정 부분의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반복하기 전에 그 예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학습이 꼭 필요하다. 그럼 이제 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12월 달까지는 실력이 뭐 필요 없어요. 기본 개념만 잘 다져놓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본 개념이 강한 사람은 문제 풀이고 다 소용없다. 기본 개념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왜 말이 안 맞냐면 기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문제 유형에 따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면서 점검 한번 해줘야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도 내지 않을까 저렇게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마음대로 의도해서 내는 거니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안에 푼 연습을 또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시간 안에 푼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학원의 시스템을 보면 필요해서 딱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은 딱 시간이 아주 타이트해서 어긋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해줘야 돼. 그 대신 먼저 시작한 사람은 1회독이라고 먼저 시작한 사람은 다행인 거죠. 난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어떤 여유를 좀 찾은 거죠. 그렇지만 7월 달, 8월 달에 시작한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사 9개월 하고도 일주일밖에 안 남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어 끝까지의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 하는 사람이 7, 8월 달에 시작하면 시간이 딱 맞는 거야. 아주 그냥 자로 잰 듯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죽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규칙적으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을 배운 내용과 마무리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또 하나,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을 꼭 체크해주고 출제가 돼도 그 부분이 답이 된다는 걸 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란 대로만 똑같이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하란 대로 외우고 외우라는 걸 외우고 나머지는 많이 읽어줘라. 그리고 규칙 하나, 칠판에 판서하는 건 무조건 100%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외워야 돼. 칠판에 판서하는 것은 출제된 문제 아니야. 문제 또는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 아니면 절대 판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으로 읽어줘야 될 부분은 얘는 규칙적으로만 읽어주면 인지력이 답을 구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책을 가볍게 읽어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정말로 규칙적으로만 읽어주면 돼요. 그것마저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워야 될 것 다 체크해 주니까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 계속 이어질게요. 휴식.